정치와이드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가정폭력과 불륜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여당은요 감사에 들어갔고요. 야당은 지금 단단히 겨루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싱하이민 중국 대사 논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의원들이 중국의 초청을 받아 잇따라 중국에 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와중에 제정신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이드는요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상훈이 묻고 이상민이 답하는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상민 크리에이터 아까부터 한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나와 계시군요. 자, 그럼요. 첫 순서는요. 요즘에 국회에 가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하랴 굉장히 바쁜 일주일을 보낸 걸로 보입니다. 한 장관 좀 불러보겠습니다. 나오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종훈입니다. 예, 요즘 목소리 여전하시군요.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설명 중에 한 장관께서 하신 발언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명 요 대목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지금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예, 제가 예, 민주당 말씀 다 의원들이 그렇게 끝나셨나요?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분들 아직도 그러고 계신가요? 아,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다면 그 한마디를 건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체포동의안 부결된 다음에 한 장관께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진짜 이유를 알고 싶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혹시요 그 영화 보시고 그 대사 따라하신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그 영화.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화 안 보셨어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달짝지근한 인생 이런 제목이 좀 붙어 있는데.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예, 질문했습니다. 예, 제 취미로는 일렉 기타가 있고요. 그리고 예.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그 영화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 안 보셨어요? 블레이드 러너라는 작품을 좋아합니다. 블레이드 러너요?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네. 따라하신 건 아니다. 그 말씀 같고요. 지금 진행하시는 방식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갑자기요? 지금요? 그럼 공정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벌써 몇 달 지났는데 한동훈 장관께서도 싱하이민 중국 대사로부터 관저 만찬 초청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왜 거절하셨어요? 한중 관계를 생각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예. 장관이 참석하는 건 적절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 혹시요? 사실 이재명 대표 다녀간 뒤에 일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중국 관저 갔으니까 화장실도 썼을 테고 식기도 썼을 텐데 신체 정보 다 수집된 거 아니냐? 혹시 신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거 걱정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질문 다 하신 건가요? 예, 다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굳이 제가 그 질문에 답변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국회 상임위 또는 본회의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와 아주 흡사하게 말씀하셨어요. 검찰은 할 일을 하고 두려워할 자는 범죄자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앵커인 저는 저희를 하고요. 이제 한동훈 장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뭔가 좀 질문했는데 좀 이상한데요, 조금. 자, 다음은요. 요즘에 총선 출마설로 초관심 인물이 돼 있죠. 조 전 장관 좀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셨죠? 예, 법무부 장관 조국입니다. 예,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밝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평산마을에서 평산책방 가셔서 일도 하시고 술 한잔 하시고 오셨는데 그걸 스스로 밝히고 거기다 쓰신 글 중에 한 대목이 길 없는 길을 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 가지고 참 정치권이 말이 많은데 솔직히 길 없는 길을 가겠다.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동안의 여정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곳으로 가겠다. 예.
그게 제 글의 전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 게 언론인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보시겠다는 겁니까, 어디가? 길이 없는 도로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까마귀가 우네요. 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무슨 길을 가시겠다는 건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물음표를 남겨주시네요. 자, 총선 출마설 그 내용을 갖고 정치권은 총선 출마하겠구나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출마한다면 과연 지역구를 어디로 할 것인가?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조 전 장관님 보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기 화면 좀 볼까요? 네 곳이 있네요. 서울 관악갑은 지난해 이사한 곳, 경남 양산갑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 창원 진해구는 웅동학원이 자리 잡은 곳. 웅동학원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리고 부산 사상구는 고향이자 험지의 상징, 고향이다. 다 나름 의미가 있는데 혹시 저 네 곳 중에 혹시 관심 두신 곳이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길이 없는 길로 가겠다. 저곳은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럼 저기 아니다. 비포장 도로가 없는 곳을 택하겠습니다. 어딘가요, 그러면은 지금 궁금해지는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파면 결정까지 나왔는데 그동안 사실 서울대 로스쿨에서 수업 한 번 안 하고 그동안 1억 넘게 받으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뭐 규정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게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평소에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게 많고 갖고 계신데 혹시 그 받은 돈이요 어디에다 기부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예, 먼저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 제19조에 의해서 예. 제가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최근 7년간 직위 해제된 교수 20명에게도 예. 똑같은 잣대로 언론들이 질문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요. 아무튼 받으신 건 알겠는데 규정에 따라서 혹시 그 돈을 기부하실 생각 없으신지. 예, 더 이상 제가 답변 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형소법 148조에 의해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뭐 형소법까지 나오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웃으면서 나오셨는데 잠깐 좀 표정이 좀 달라지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오셨죠? 예, 민주당 이재명입니다. 예. 이 대표님의 표정이 약간 굳으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중국 대사관저 다녀오신 일이 아주 큰 논란이 됐어요. 혹시요 싱하이민 중국 대사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왜 이용당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용당한 겁니까? 아니 아무리 보수 언론이라고 이러면 안 되죠. 갑자기 보수 언론이라고 또 규정을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다른 질문으로 돌려서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도델론 시간으로 갔을 때 역시 싱하이밍 대사 그래도 만나겠는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야당 대표로서 누구든지 만나야 된다. 예. 특히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로서 누구든지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만날 수 있다? 예, 답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인터뷰 나오셨던 조정관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총선 출마설 아주 그냥 농도 짙게 나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심정 들으셨어요? 예,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인터뷰 이만하시죠. 아니 그래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심정이 어떠신지. 그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겠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혹시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나오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지요?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끊어버려. 전화가 끊어졌어요. 불편한 질문이 나오시면 약간 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이모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혜지 의원은 눈이 좀 불편하시죠. 그래서 점자로 읽으면서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난 뒤에 여야 모두 다 박수치고 기립박수 치시는 분도 있었죠. 그리고 보시면요, 뭐 국무위원들도 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불편한 거 알고 일부러 나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얘기를 알려준 거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정기남 교수님, 모처럼 말싸움이 아닌 내용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어떤 예의를 좀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따뜻하고 감동적인 연설이었고,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기립박수로 화답해준 모습, 아마 우리 정치에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그 모습일 걸로 보여집니다. 예. 물론 김혜지 의원이 이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뭐 이를테면 연단에서 그 좌석에서 연단까지의 그 걸음수라든지 또 대정부 질의가 보통 20분 정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점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그 추가 시간을 할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6분 정도 연설이 진행됐는데 그 매 시간마다 또 언제 끝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때를 위해서도 보좌진들이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5분, 1분 뭐 이런 식으로 남은 시간까지도 알려줬다. 이 아마 진동으로 알려줬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단히 철저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까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만 저는 이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뭔가 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화답인 것이지 그저 그냥 어떤 청중 또는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가 김혜지 의원처럼 좀 주체가 되어주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저는 화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의원분들은 불편하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못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여야에게 엊그제 그 대정부 질문을 보더라도 대단히 민망스러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그 당대당의 싸움이지만 그 중간에 국민이라고 하는 심판이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여야 의원들이 좀 염두에 둔다면 저는 좀 더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대정부 질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 장면, 뭐 약간 눈이 불편하신 국회의원, 그리고 안내견을 봐서 단상까지 오고, 그다음에 국무위원들도 본인이 여기 있다라고 의식을 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 장면. 사실은요,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그리고 기억으로 남아있을 장면 같습니다. 자, 정치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가 뭐 대 뭐 이렇게 돼 있죠. 1등 공신과 부당배배 전혀 다른 평가가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앞서 나왔던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요. 우선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적절치 않다고 봤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외교적인 어떤 대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보조금 비리는 그냥 공돈을 눈먼 돈을 채간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거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세금 도둑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할 일을 충분히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게 보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나쁜 면에서 보면 훨씬 더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장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정당 입당도 한 번 안 하신 분이잖아요. 본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에요. 장관이라면 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경민 전 의원님. 물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만 오면 기자들이 참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답변도 다 해요. 그거에 대해 다. 근데 거의 국정 전 분야, 정치 현안 전 분야에 대해서 답변도 하거든요. 자, 이걸 놓고 이렇게 해서 따박따박 얘기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도 벌이잖아요. 이게 지지층을 모으는 대야당 최전선에서 지금 뭔가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시각과 아니면 이게 오히려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갈리고 있습니다. 신경미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의견에 다 일리가 있죠. 찌라시에 도는 얘기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재성 전 수석이 뭐 한 얘기는 야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 것도 분명합니다. 지금 뭐 뚜렷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수사는 사실은 원칙은 밀행주의거든요. 근데 그 밀행주의를 깨는 게 검찰이 사실은 슬쩍 언론에 흘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언론들이 따라가면서 여론도 국민들도 그 언론을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좀 뜸해요. 그 뜸한 이유가 뭐냐라는 걸 놓고 최재성 전 수석이 얘기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는 건데 한쪽에서는 또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매우 정무적으로 수사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다만 최재성 전 수석의 저 얘기는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는 분명히 한 기류는 있는 건데 물론 타당한 얘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소정우 변호사께는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이라는 존재, 그 최근에 어떤 이런 모습은 1등 공신입니까? 아니면 여당으로서는 부담 100배를 주는 존재입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1등 공신이다. 그래서 이제 보수 쪽에서는요. 차기 대선 후보 거의 뭐 1, 2등, 대 1등이 많죠. 그 정도로 그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저는 아주 이제 그 새로운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그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게 저는 상당히 신선하고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저는 최근에요. 아주 이제 그 추잡스러운 핑계를 대는 걸 이게 세 개를 봤는데 핑계예요. 첫째가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목포에 출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핑계를 대더라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추잡스러운 핑계다 이랬잖아요.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정청래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 자리가 탐나는데 그걸 이게 핑계를 이재명 지키기다. 그랬죠. 이게 추잡스러운 핑계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 전북에 돈을 20명한테 전달된 거는 거의 팩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속되면 자기들 불 수도 있고 따라서 이게 돈 받은 20명이 캐스팅 보트를 진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그래서 자기들이 방탄으로 부결시켜놨고 이걸 한동훈 장관이 마치 자기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처럼 이게 얼마나 추잡스러운 핑계입니까? 세 가지. 저는요. 지금 이게 김한규 대변인이 국회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에게 국회의원들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자리고 거기에는 성공했다 봐요. 이번에 국민들이 제대로 본 겁니다. 야 민주당 구제불능 저 방탄당 지금 여기 국민의힘의 그 하영재 의원 한 명만 구속에 동의해주고 본인들 당은 전부 다 부결시키네? 이게 말이 되는가? 지금 이게 국민들이 분노가 완전히 뭐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국민을 상대로 설명을 했다. 어차피 이게 국회의원들요 어떻게 설명하나 부결식입니다. 본인들이 받은 돈도 있고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한동훈 장관 설명 때문에 부결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저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봐요. 자, 유기찬 변호사 손 드셨어요? 갑자기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저 김한규 대변인처럼 저렇게 요구하는 것이 정치를 하라는 소리뿐이 안 들려.
아, 저런 얘기 자꾸 예컨대, 하면 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법무장관의 역할 때문에 만약에 국내심이나 뭐 정부 윤 대통령께서 부담이 100배 된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그럼 하지 말란 소리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정부나 정당이 시비가 엇갈린다고 그래서 그 역할을 조율하게 되면 그것이 정치죠. 그러니까 이전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처음 나온 인물이 아니에요. 법무장관에서 처음이지 국정농단 사건에서 전임에서는 차장검사를 열심히 또 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법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이 되니까 민주당이 어떤 대책을 꾸렸냐? 법치농단 대책위를 꾸렸어요. 그때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박범계 장관이 대책위원장을 했단 말이죠. 예. 도대체 국정농단 때는 법치를 이유로 해서 국정농단을 수사를 독려하더니 예. 갑자기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이 되니까 법치농단 대책위를 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예. 오로지 수사만 한다. 오로지 자기 역할에 충실한다. 이렇기 때문에 자꾸 정치인의 어떤 뭐 허울을 씌우는데 저는 그것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정치하는 길이고 지금 역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뭐 어떤 정부나 정당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역할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준비된 영상은 아까 신경민 지원님께서 살짝 언급하셨는데 정기남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한번 요 영상 좀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딱 시작하면 문재인 정부 9시 회의입니다. 그러면 땡 하면은 문재인 정부 전 정부 탓을 해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조금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쑤셔놓고 제대로 결론도 못 내요. 과오를 묻고 그 책임을 묻고 하려면 이제 또 법적으로 하여튼 뭐 구속시키고 또 유죄가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별 볼 일이 없어요. 용기란 교수님,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뭐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자료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글로벌 사법 시스템의 어떤 틀을 만들고 또 법무행정의 적임자다라고 해서 임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이 진영의 보수 진영의 장수로서 자임하는 모습은 뭐 높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진영으로부터. 그러나 과연 정치적 중립성과 또 법과 원칙에 중시하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 또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저는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나왔던 탐탁지 않다는 얘기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요. 법무부 장관의 위상을 뛰어넘어서 본인의 위상을 좀 더 저는 과도하게 좀 이른바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뭔가 이 진영에 내가 하나의 장수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언급을 하고 개입을 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법무부 장관의 본래 역할 이상으로 지금 범위가 넓어졌다. 그렇습니다. 말씀입니까? 사실은 이제 물론 기자들이 어떤 질의 형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좀 말을 진중하게 하고 좀 절제돼야 될 국문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당연히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어떤 그 자격 여부라든지 또 방송통신 어떤 뭐랄까 이 통신위원장으로서의 어떤 그 방송 장악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동관 내정자에 대한 이런 평가 속에서 여권 내부에 약간의 균열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거 밀어붙여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쪽에서 이건 여론을 좀 살펴야 된다. 이게 전체적인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위상에 뛰어넘어서 뭔가 국정 운영의 2인자 같은 그런 역할로 비춰진다면 당연히 탐탁지 않은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최대성 수석 같은 분이 저는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것은 뭐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전원처럼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으로서의 한동훈 장관의 위상, 역할 여기에 본인의 모습을 지켜주는 것이 한동훈 장관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께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국민의힘에 좀 소속해 계시니까
지금 패널분들도 다 말씀하셨고요. 지금 영상도 몇 가지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모습 다 소개해드렸는데 이쯤 되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그 자리와 정치인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지금 모습은. 법무장관이죠. 법무장관 정무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무장관인데 정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보기는 어렵고요. 예.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돼. 이낙연 전 총리 물론 그분 정치인을 거쳤지만 예. 어쨌든 국무총리잖아요. 예. 국무위원회 뭐 한 분이죠. 수장이시지만 그분 국회에서의 태도 보셨잖아요. 그때 물론 사이다 총리였어요. 그때 예. 뭐. 물론 말씀하시는 이런 것에 조금 더 점잖고 말씀이 안 빠르고 하니까 조금 더 국민께는 점잖게 다가갔지만 한동훈 장관의 이 말하는 스타일 때문에 이런 것이지 예. 사실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아닌 건 아니다라고 했던 분이 원조는 이낙연 총리세요. 그러네. 약간 굉장히 받아치고 압박하는데 그 다만 점잖게 했을 뿐이다. 그렇죠. 그때는 이낙연 총리께서는 또 다수당의 정부, 예. 다수당의 국회 의석 구조해서 그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다수당이 여당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질문의 정도나 이런 내용들이 예. 죄송한 말씀이죠.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비정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이것이 비정상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비정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이게 사실 국회 존중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김혜지 의원 보셨지만 저런 태도와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자동적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국정을 진행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보면 국회의원이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질문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할 수 있는 내용인데 예. 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낙연 총리는 왜 옛날에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태도의 문제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저는 맞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그럼 가만히 듣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국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는 제가 짧게 마지막 질문, 이 주제에 관련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사실 한동훈 장관의 아까 위상까지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금 뭐 여론조사에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이 다 만들어준 거다. 그리고 국회의원 가면 민주당 10명의 의원이 한동훈 장관 한 명을 못 당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민주당으로서는 약간 뭔가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한 장관은 분명히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짧게 말하고 쉽게 말하고 아주 그 핵심을 집어넣는 그 화술에 관한 하는 예.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그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금방 말씀하신 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예. 이낙연 총리는 총리예요. 근데 지금 법무총리가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면 예. 물론 국무위원이라고 돼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면은 좀 겸양지덕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100% 바보 같은 질문만 하진 않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무조건 민주당 의원이 질문만 하면 칼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뭐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인이 저렇게 하면은요 생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정치를 할 수는 있지만 예. 팬덤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예. 한계가 너무 분명합니다. 자, 한동훈 장관,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거취와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질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국회 가면은 여러 가지 이슈를 받지만요. 총선쯤에 가면 혹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결심? 등등등 이런 질문을 안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 역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무슨 소리입니까? 막장이면은 진짜 이게 볼 걸 안 볼 걸 다 나왔다는 소리인데 신종. 그러니까 처음 봤다 이런 뜻일까요, 지금? 자, 그럼요. 우선 무슨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죠. 각종 경제 지표는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내일까지는 아직까지 대표가 간략하게 들었고요. 아마 국민의당에서도 마무리 절차를 지금 현재는 협의 사항이나 이 모든 것이 사회 부처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영상으로 봐서 어렴풋이 알겠는데요. 소정 변호사, 이게 도대체 무슨 황보승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설명 좀 핵심을 시간 순으로 좀 요약 좀 해주시죠. 아마 이제 그 3단계로 나눠 보면요. 예. 처음에 이제 그 아마 제가 문자를 그 전 남편한테 예. 받은 게 2019년쯤 된 것 같아요. 문자를 받으셨어요? 예, 계속 폭로하는 방송인들 패널들한테 전 남편이 그 황보성이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 뭐 이런 게 문자를 다 이른바 돌린 거죠. 불륜 주장을 한 거죠. 예, 제가 양쪽에 다 들어봤어요. 황보성의 의원한테도 받아보고 양쪽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1단계는 불륜 의혹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황보성의 의원이 이혼은 2021년에 했거든요. 예. 21년에 이혼도 하기 전에 그다음에 그 바람을 피웠고 그다음에 그 바람을 피운 상대 남성 있잖아요. 부동산 개발업자. 예. 이분은 이게 지금도 아직 유부남입니다. 지금도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도 예. 아직 이게 법률상은 배우자가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사실과 의혹을 좀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했던 건데 의혹 제기가 강하게 되고 양쪽에서 주장하고 반박하고 이런 상황인 거고요. 예. 그리고 어떤 남성으로 대상으로 지목된 그 인물은 아직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 이거죠, 지금요. 근데 그 남성이 자기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어느 정도 팩트 걷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서로가 이게 유부녀 과정에 아마 불륜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2021년에 이제 그 합의 이혼돼 가지고 예. 황보성이 의원만 본다면 2021년에 이혼했기 때문에 예. 이제 정리는 된 거죠. 일단 물론 이게 가정사는 성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게 1단계로 저는 불륜 예. 공방 이게 1단계고요. 예. 그다음에 2단계로 가면 이제 그 정치자금법. 이거는 또 그 정치권 청탁금지법. 얘기로 가는데 그럼. 여기 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시민단체 산정회하고 산목회 예. 시민단체가 이제 2022년에 고발하는데 문제는 이게 정치자금법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시의원이나 공천 대가로 한 60여 명에게 받았다.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 예. 이게 이제 전 남편이요. 그 뭐 사진을 찍은 거 원본은 없지만 이런 거라든지 뭐 녹취를 명단 같은 가지고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 출마자로부터 공천 대가로 받은 정치자금 의혹이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바람을 피운 불륜 관계 그 있을 거 아닙니까? 유부남. 예. 그분이 뭐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것도 이게 정치자금법이 아니냐. 그 남성으로부터 건네줄 수 있던 돈 얘기가 또 따로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남성은 우리가 부부인데 사실혼 관계인데 무슨 정치자금법이냐 이래 주장하지만 예. 그분이 아직 유부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정치자금법 아니냐. 예. 크게 그 두 가지 의혹으로 지금 이게 2022년부터 예.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게 두 번째 이게 단계고요. 두 단계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 최근에 황보성 의원이 대응하듯이 예. 바로 이제 그 본인은 가정 폭력의 희생자다. 내가 이렇게 많이 맞고 있었다. 이런 이제 그 사진이나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역공을 취하고 있는 이렇게 한 3단계로 나누어서 쟁점을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복잡한데요. 그래서 아까 키워드가 그런 키워드가 나온 거군요, 지금요. 지금 소정욱 변호사가 뭐 과거에 연락도 하고 그래서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군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남편이 무슨 명부를 찍어서 이게 경찰한테 건넸다는 거죠. 이제 이 정치자금 관련돼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명부가 있다. 돈 건넨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 뭐 60여 명 이름, 뭐 금액 등등등 이거를 경찰이 확보됐는데 전 남편이 건넸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저 정치자금 관련이고요. 또 등장하는군요. 부동산 사업자로 알려진 C씨. 뭐 동거남, 뭐 사실혼 관계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최근에 나온 게 보도된 내용이에요. 이분이 황보승 의원이 총선에서 당선된 뒤에 함께 관용차 타고 의원회관 사무실을 드나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통과되고 뭐 프리패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진, 이거 국회 보좌진이잖아요. 의원실. 보좌진 대동에서 실세 의원들 사무실을 오갔다. 이분이, 이 C씨라는 분이. 그리고 뭐 KTX를 의원실 운영비를 통해서 뭐 결제했다. 그리고 개인 용도로 관용차 이용했다. 뭐 비서진을 뭐 수행비서를 뭐 비서로 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게 논란이 되자 오늘 입장을 냈어요. 황보승 의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여튼 뭐 난리를 폈다.
그러니까 본인은 피해자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지난해 5월부터 막 알려졌던 사실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막 욕설이 섞여 있는 어떤 녹취예요. 녹취.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뭐 또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손정 변호사 할게요. 아까 여기 보면 세 번째 장면 볼까요? 그 CC의 어떤 모습이 설명된 게 있는데 보면은 뭐 의원실 운영비를 사용했다 아니면 수행비서를 뭐 기사처럼 불었다 등등등등 뭐 이런 출입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이제 그 CC가요. 아마 관용차를 타고 여기 들어간 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그때 황보성 의원이 부인인데 사실혼 관계 옆에 탔으니까 내가 탄 게 무슨 문제냐. 저거만 인정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KTX로 의원실 운영비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저게 다 사실이 맞다면 예. 뭐 제가 보기에 그 비서진을 통역까지 쓰고 예. 비서진을 이렇게 사적으로 막 뭐 사용했다는 게 그런 의혹도 나오거든요.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남용이나 강요 의무가 없잖아요. 비서진이 그런 일을 할 의무가 없잖아요. 개인한테 비서가 이른바 사적인 어떤 활동에 동원이 된 셈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경우에 따라 직무와 관련한다면 직권남용 예. 아니면 이게 강요죄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성립할 거고 그다음에 KTX도 마찬가지죠. 다 저게 공금 아닙니까? 만약에 운영비로 했다면 횡령이라든지 예. 뭐 이런 데 범죄도 성립할 수 있는 거고 뭐 상당히 저것도 법적으로도 저는 이제 그 수사가 필요한 이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 또 다른 갈래의 큰 논란과 파문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봤던 장면 중에요. 그 녹취록 소개된 거 있죠. 이건 윤기찬 변호사가 이 내용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통화 녹음인데 전 남편과 이 황보승희 의원이 대화하는 장면이 지금 적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가려된 욕설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 대목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여기 보면 진짜 야 뭐라고 얘기하면서 네 능력이 안 되고 여기서 네는 전 남편으로 보이잖아요. 네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남한테 그래 도움 받은 게 자랑스럽나? 그럼 이게 뭡니까? 뭔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스스로 한 거잖아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와 의혹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포괄하든지.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뭐 아파트나 뭐 현금 이런 것들을 예. 소위 말하면 사업가 사귀고 있는 사업가 그 사람한테 받았다는 거잖아요. 받았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것은 정치자금이 될 수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능력이 안 되니까 남한테 받았다라는 그 남이라는 예. 게 뭐 특정 다른 인물을 말하는 걸로. 그렇죠. 왜냐하면 둘 간의 갈등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을 테니까. 또 하나는 이제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뇌물이 될 수 있어요. 뇌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과거에 뭐 지방선거 총선쯤에 지금 나왔던 그 네. 정치자금 관련된 의혹. 그렇죠. 그것은 이제 공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뇌물로 의유를 합니다. 그래서 예. 저기서 말한 정치자금은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포괄하는 수사의 단서내지 정황 증거로 충분히 활용이 될 만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지역 정치인 60명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수사 단서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예. 저 사람 불러서 다 수사를 할 거예요. 동선 파악도 하고. 예.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일부 사람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황들로다가 상당히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물론 이제 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에 뭐 현금으로 줬으면 증거가 없겠지만 예. 증거가 조금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본인이 이제 뭐 맞은 사진 등을 올린 것은 예. 내가 이혼하게 된 계기는 폭력이었고 상대방한테 책임 있는 사유지 소위 전 남편이 제기하는 불륜 의혹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항변용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도 지금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처음 사실은 좀 오래 문제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것인데 예. 그때만 해도 개인 사생활 정도 차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벗어난 것 같은데요? 넘어섰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직권남용의 혐의도 있을 수 있고 업무상 배임의 혐의도 있을 수 있고 또 뇌물, 정치자금 이런 법 위반의 사실관계로까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아마 저건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를 들어갔잖아요 지금. 네. 그럼 이런 내용까지 아까 녹취록 이런 내용까지 다 따져보게 됩니까? 윤기찬 변호사? 뭐 이제 당무감사 수사하고 약간 다르지만 이제 당무감사라는 것은 이제 징계를 위한
소위 말하면 검찰권의 발동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본인한테 물어보고 해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의 개연성이 입증이 되면 뚜렷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예. 뭐 징계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 공천 대가로 60여 명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심각합니다. 이거는 뭐 뇌물이 되고 아주 이게 중범죄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그 처벌이 아마 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불륜 관계. 아까 CC로 지금 알려져 있던 CC한테 받은 게 아마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자금법에는요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생활비를 받았다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니 아니 바람 피우는 불륜 관계에 있는 분이 아파트도 사주고 차도 사준 거는 생활비지 예. 사실혼 관계라고 하니까 이거 가정법 사항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가족법 사항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정치 자금으로 준 게 아니고 예. 생활비로 우리가 사실혼 관계고 사실혼 부부하고 똑같기 때문에 준 거다.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게 옛날에 그 스폰서 검사 사건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변호사가 사랑해가지고 이게 검사한테 집도 사주고 뭐 명품도 사준다. 이런 게 뇌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사 처벌할 방법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정치 자금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혼 관계에서 생활비인지 이게 다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이 참 난감하게 됐는데 이거 신경민 전 의원이 이쯤 되면요 이거 어떻게 이거 국민의힘이 이걸 해결해야 되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혐의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지금 밝혔거든요. 윤리위 문제도 있지만은 이건 수사 상황 같네요. 60명 관련됐다는 지역 정치인들이 이 정도 되면은 그 지역에서 지역구에서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관련된 이건 엄청난 파동이기 때문에 아까 그 뭐 명부 명단 얘기 나왔는데 뭐 60여 명 이렇게 숫자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60여 명이면은 시의원, 구의원 해가지고 정치하겠다는 사람을 아마 거의 다 컨택을 했다는 주장인데 신경민 전 의원도 이제 현역 의원 이거 해보셨으니까 어렴풋이 뭔가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이게 60여 명이면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정치하겠다는 사람 거의 다 관여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이건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분명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게 좀 뭐 형법 부분하고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이 좀 얽혀 있어요. 그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윤리위는 뭐 당연히 들어가봐야 되겠지만 윤리위를 넘어서서 이건 정식 검경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기랑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좀이 유구찬 변호사, 손혁 변호사가 설명하는 거 곰곰이 이렇게 좀 심각하게 듣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을? 우선 첫 번째 저는 한 28년 넘게 국회와 정치권에 있어봤지만 전 남편의 폭로, 또 불륜, 뭐 가정폭력 주장도 나오고 이런 막장 드라마는 처음이에요. 그 아까 키워드가 맞습니까? 그 키워드가 맞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 뭐 외도 불법 자금, 동거남 비리 이 말만 들어도요 국민들로부터는 정말 낯뜨거운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해명도 구차합니다. 이게 우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지 못해요. 오히려 뭐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SNS상에 사진을 올려놨어요. 저는 이런 가정폭력의 어떤 그 가해자, 전 남편이라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죠. 그 자체는 문제죠. 그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60여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고 한 사실 이런 것들이 무마될 수 있고 해명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혹이지만 그게 확인된다면 이건 진짜 큰일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본인이 떳떳하다면 저는 협박당할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뭐 당에서는 당무감사하고 윤리 제소한다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까지 본인이 저는 황보승 의원께 꼭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까지 왜 정치를 계속하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 눈높이에서는요.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당연히 의원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앞서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검경을 통한 철저한 수사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국민적 시각에서는 저는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유구찬 변호사, 국민의힘 소속이라서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에서는 약간 좀 당혹스럽습니까? 이 상황이? 당혹스럽죠. 이게 뭐 그 한 가지 의혹이 제기돼도 사실은 상당히
국민적 관심에서 볼 때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당할 텐데 이제 세 가지, 네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복잡해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생활은 차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큰 의혹이에요. 예. 저게 하나만 사실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당에도 큰 타격이 있지만 본인이 그 책임을 져줘야 돼요. 지금쯤이면 예. 본인이 이제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글쎄요, 뭐 전부 다 부인해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에서 당무감사를 통해서 윤리에 제소를 하겠죠. 당내에서도 예. 또 국회에서도 아마 국회 윤리에 제소가 예, 될 거고 예. 그런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본인이 어느 정도 뭐 탈당을 하신다든지 탈당. 예,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 공인으로서의 어떤 처신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물론 정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나온 객관적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볼 때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보기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하시려면 수사기관에 수사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다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예.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아까 키워드가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네 분 뭐 이 사안에서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좀 들어왔다고 좀 연락이 왔는데요. 자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좀 민주당과 관련된 속보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새 혁신위원장 드디어 결정을 했군요. 김은경 교수 선임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민주당의 새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교수 선임했다. 그동안 김은경 교수에 대해서 좀 물망에 있었죠. 복수 중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결정이 됐군요. 전 금감원 부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혁신위원장 그동안 내용이 좀 있었는데 드디어 결정을 했군요. 이거 짧게 좀 얘기해 볼까요? 신경민 전 의원과 정기랑 교수님께 제가 뭐 시간이 많으셔서 1분씩만 드릴 테니까 신경민 전 의원 일단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일단 김은경 전 부원장이 굉장히 원했다고 얘기들이 돌아다녀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만은 하고 싶어 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혁신의총위에서 혁신위원회가 나온 게 5월 14일 6시간 동안 혁신의총을 했고 그 당시에 화두가 돈봉투 문제하고 김남국 코인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혁신위를 쭉 얘기를 하다가 6월 4일 날 그 이례경 파동이 벌어져 가지고 혁신위가 확 맛이 가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6월 12일 날 윤관석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서 이거 뭐 그렇죠. 어떻게 되면 5월 14일 날 그렇게 굉장히 세게 얘기했던 혁신위원회가 맛이 그냥 확 가버리는 느낌을 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혁신위원장을 띄우겠다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작업을 했고 세 사람을 놓고 하다가 지금 한 명으로 이렇게 좁혀서 오늘 됐습니다. 발표를 한 건데요. 문제는 혁신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 혁신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가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일단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면책특권, 체포동의안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의원들이 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뭘 할 건지, 누가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혁신위원장이 나온 건 그 시초의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환 교수님께서 제가 짧게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핵심을 좀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야심차게 혁신위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내용도 많고서 늦었다 이미. 누가 되든 이게 감당이 되는 상황이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협의했다. 첫 번째. 자, 쇄신의총 앞서 신경민 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쇄신의총 약속한 지가 한 달입니다. 그다음에 이례경 혁신위원장 또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의 어떤 갈등도 더 비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또 부결되는 사태까지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 한 달 동안 협의하면서 결국은
혁신의 어떤 동력이 많이 소실돼 버렸다. 그런 어떤 한계 속에서 출범하게 된다. 예. 그런 그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못지않게 리더십 리스크에도 직면한 건 아니냐는 당내 반발이 있다. 예. 이 속에서 과연 혁신이가 그 궤도를 잘 잡고 얼마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든다. 세 번째, 뭐 마지막까지 정근식 교수와 김은경 교수가 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은경 교수가 결국은 뭐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만 이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당내 사정, 고도의 정치력과 정무적 감각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많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뭐 내노란불의 문제, 팬덤 정치의 문제, 방탄 정당의 문제, 또 뭐 다양한 당내 혁신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이 문제는 좀 지켜볼 일이다. 과거 여야 가리지 않고 정당들이 혁신위원회,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선임한 경우가 참 많았는데 시청자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공한 혁신위원장 떠오르시는 분이 있었나요? 몇몇 있었긴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어렵다. 이렇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민주당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지금 중국에 가 있는 민주당 의원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키워드가 무슨 중국 돈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요. 자, 일단 먼저 중국에 지금 가 계신 분도 있고요. 오늘 중국으로 가신 분들도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요.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외교는 정치적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여당의 관계자들로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정쟁이 좋다고 해서 외교 문제를 정쟁으로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저희는 상당 부분 의견이 소통이 됐고 이런 문제를 갖고 조공 외교다, 굴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뭐 1차, 2차는 아는 건 아니지만 먼저 가서 지금 일정 끝나신 분 내일 돌아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오늘 가신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하고 있는데 윤기찬 변호사. 사실 지금 싱하이밍 중국 대사건으로 굉장히 중국 관련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가 돼버렸거든요. 약간 난처한 상황도 좀 벌어지고 있고요. 이런 시기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으로 갔다. 그것도 지금 두 그룹이 돼버린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간 거 갖고 뭐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녀오셔서 결과가 어땠는지,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는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정부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어쨌든 속았든 이용당했든 대사한테 불려가서 여러 가지 말 듣는 것 때문에 외교적 문제가 커졌어요. 갈등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뭐 이재명 대표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경제 교류 차원에서 갔다 그러면 사실 경제인들을 대동하고 갔어야죠. 경제 현안을 갖고 갔어야 되는 거죠. 경제 교류를 위한 친교뿐이 안 되는 거죠. 목적은 경제 교류지만 사실 친교예요. 뭐 의원 친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외교적 기조를 만든 다음에 중국과는 과연 공동이익이 뭔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동이익을 추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부가 움직일 겁니다. 그럼 그 이후에 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중국과의 공동이익이 결정된 뒤에 그 공동이익의 확대와 협력 교류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중국과 우리가 공동이익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예컨대 미국과 또 외교를 덜 경시하는 것이 공동이익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얘기하는 이익 증대와 우리가 얘기하는 이익 증대가 지금은 달라요. 그러면 교집합이 확정된 뒤에 그 교집합 확대를 위해서 가는 것이지 지금 교집합이 어떤 것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서 무조건 어떤 성과를 갖고 올지 저는 그래서 만약에 예컨대 뭐 반도체 특정 공장과 관련돼서 뭐 가겠다. 좋습니다. 그럼 그 해당되는 기업인을 데리고 갔어야죠. 문화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문화교류지. 그럼 문화교류 뭐 어떤 정책을 배우러 간 건가요? 아니면 정책을 갖고 오려고 한 건가요? 문화인들 데리고 갔어야죠. 이런 식으로 특정 이슈에 관련돼서 가셨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명목상 문화교류, 경제교류 그렇지만 사실은 친교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실
이 정부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동안에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한다라는 명분을 갖고 갔는데 사실 정부의 외교 기조에 안 맞는, 방해되는, 어찌 보면 제1야당으로서는 아직은 해서는 안 되는 행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요, 이게 중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앞서서 있었던 싱하이밍 대사, 이 관저, 이재명 대표의 만찬,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보도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밥이나 먹자더니 일장 연설한 싱하이밍. 그럼 이번에 방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겁니다. 이게 시간으로 보면 지난달 중순이에요.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싱 대사하고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오시라고. 와서 뭐 보자고. 그래서 근데 그때 설명은 이거예요. 아니 뭐 별도 의제 없고요. 뭐 편안한 식사 자리에 그러니까 얼굴 좀 보고 뭐 이럴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찬 당일은 15분간 종이를 꺼내서 읽었잖아요. 그러면 편안한 식사 자리입니까 이게? 의제가 없는 겁니까? 의제도 보통 의제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뭔가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중국을 갔을 때 중국이 과연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란 교수님, 특히요 오늘 중국을 간 민주당 의원들 7분인데요. 티베트를 방문한다고 그러죠? 거기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근데 이 티베트라는 게요. 국제 정치성으로 초민감 지역 아닙니까? 인권 탄압 문제, 인권 문제 때문에. 자칫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홍보하는데 뭔가 중국이 또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금 한중 관계가 어찌 보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의원 외교 차원에서 오늘 7명의 의원들이 출국을 했는데요. 예. 저는 지금 시점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예. 야당이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더 이상 악화 일로로 나가는 것은 저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시진핑 대사 아니죠. 싱하이밍 대사의 어떤 그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고 국민 감정을 훼손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달 전부터 준비했던 방중 일중을 취소하고 예. 의원들이 모두 다 문을 닫겠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의원 외교는 필요한 것이다. 예.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만 갔습니다만 심지어 국민의 의원들도 2명 정도 같이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같이 가서라도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또 한중 관계의 어떤 신뢰와 앞으로의 어떤 미래 예. 지향적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예. 간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예. 이것을 예를 들면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돈 받고 나라 팔아먹는 것이다. 또 뇌물성 외유다. 이렇게 반중 마케팅에 혈안이 되는 모습은 이거 도대체 외교를 하자고 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중국과 완전히 외교적으로 헤어질 결심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앞서 우리 윤기찬 변호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예. 의원들이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예. 하고 오는 것을 가지고 저는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티벳에서 행사에 참석하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티벳이 저는 좀 좀 민감한 굉장히 곳이라서.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그것을 오래전부터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 자체를 이 정해진 기한 내에 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당당한 어떤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지금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방문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혹시나 또 거기 가서 공식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에게 폭행이 가해지는 사태 그것 때문에 눈살 찌푸는 일이 없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그 비용이 얼마인지 비용을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 왜 이런 뇌물성 비용 부담을 지원받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왜 티벳 이거 하고 아니 왜 중국 정부가 돈을 댄다고요? 이걸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의원 외교는 필요하다 봅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의원 외교하더라도 정파적 이익이 아니고 예. 국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국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게 중국은요, 통야, 봉여. 이 말은 우리 북한은 통미, 봉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남쪽을 완전히 패싱하고 예, 미국하고 협상한다. 예. 근데 이걸 중국은요, 야당하고만 협상한다. 통하고, 통야, 봉여. 여당은 무시하고. 손영수는 하나 만드신 표현입니까? 아니, 인터넷에 자자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요? 예. 지금 이 전략에 민주당 의원들이 노련하고 있다. 결국은요, 죽창과 동맹이에요. 중국하고 야당이 죽창과 우리 동맹을 맺어서 일본과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자. 예. 여기 노련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예. 정파적 이익이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 의원 외교 하더라도 이게 당당하게 우리가 우리 돈으로 이게 가야만 할 말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미국 의원이 러시아를 가는데 러시아 돈 다 대주면 당당하게 얼굴 붉히면서 이게 러시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미국 같으면요, 뇌물이나 매수를 수사합니다. 다른 나라 돈으로 가면 러시아 돈으로 미국 의원이 갔다.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의원 얘기할 정도 그 몇백만 원 돈이 없는 나라입니까? 근데 왜 중국에 다 받아가 갑니까? 그럼 이게 중국 의원들한테 얼굴 붉히면 당당하게 할 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는 두 번째 문제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원 얘기 하더라도 이게 분쟁 지역에 이용이 되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가서 뭐 하나의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떠든다. 예. 또는 이게 티베트 분리 독립이 있는데 하나의 중국 어쩌고 저쩌고 한다. 또는 이게 홍콩에 가서 뭐 민주가 어떠고 평화가 어떠고 한다. 이러면 이게 중국한테 이용당하는 덜러리만 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 지역에는 항상 이게 일정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점에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아주 이게 문제가 많은 의원에게도 봅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요번에 사실은 오늘 출국한 요 민주당 의원과 함께 원래 국민의힘 의원도 두 분 가시려고 했는데 취소했다 그러죠. 그래서 참여를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야가 또 뭐가 갈라지는 셈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뭐 개인 문제 당 일정 그러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갈 수 없게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 지금 뭐 굉장히 험한 말씀하는데 중국 한번 이렇게 갔다 왔다고 뭐 나라 팔아먹고 뭐 아이고 뭐 놀아나고 아유 그렇게 되겠어요. 그냥 소정욱 변호사가 그냥 네, 뭐랄까요 뿜어내셨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뭐 김기현 대표도 거의 예. 나라 팔아먹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나라 한번 갔다 왔다고 나라 팔아먹으면 그런 의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용 문제는 한번 규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00% 그 나라의 비용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냐? 예.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거 한번 갔다 왔다고 다 그냥 친중파 돼가지고 나라 팔아먹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의원할 자격도 없고 예. 우리나라 국민 될 자격도 없는 거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꼭 가야 되느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큰 실수를 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되느냐 그러는데 12일 날 간 팀은 아마 이걸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간 팀은 더군다나 문화 이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장소가 아까 말씀은 그렇죠. 티벳. 그러니까 티벳. 우리가 7, 80년대에 독재에 신음하고 있을 때 미국의 고위 관료들 정치인들이 한국을 와요. 와가지고 그 인권 담당자 뭐 NGO도 만나지만 실제로 구금이나 구속됐다가 풀려난 학생 출신이나 NGO 출신들 만나서 밥도 먹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서 미국 가서 얘기를 하고 국내에서도 심지어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런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중국 여행을 한다면 모르지만 티벳에 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인권 문제, 인권 탄압을 얘기하는 데 가서 밝은 면만 보고하고 아마 틀림없이 공연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줄 거예요. 문화행사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소수민족을 대우하고 예우하고 문화를 전통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라고 간다고 그렇다면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7, 80년대에 우리가 미국이 했던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독재다라고 분명히 관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결기를 보여줄 수 있다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이 여행을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럴 정도의 결기를 가지고 가면 좋죠. 그런데 아니라 그러면 저는 이 여행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자, 뭐 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귀국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출국한 의원들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돌아온 뒤에 아마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뭔가 분명히 좀 설명을 가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걸 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듣고 왔다라는 설명을 좀 자세히 하셔야 될 것 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확인해 보죠. 무슨 대장동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뭘까요? 뒤에 무슨 판넬도 보이고 그러네요. 자, 일단 이 얘기 영상으로 뭐가 좀 단솔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군산 시민 여러분, 우리는 자연과 어울려 살 때 행복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자연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비리 이런 게 적발이 됐죠. 그리고 거기에 전직 공무원도 연루돼 있었고 뭐 이런 게 막 등장을 해요. 자,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됐고 대통령이 강력히 이건 알아봐야 된다.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 자, 윤 씨입니다. 특히요. 지금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뭐 윤석열 대통령 지시라고 소개하면서 의사결정,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게 필요하다. 이 부분이 좀 귀를 잡고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핵심 의사결정 라인, 핵심 고위 라인을 겨냥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 사실 탈원전하고 맞물린 거거든요. 신재생에너지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때 뭐 정부 정책이 역효과가 나면 다들 바꿨어요. 최저임금도 좀 바꾸고 바꿔왔는데 태양광만큼은 계속 밀어붙였단 말이죠. 탈원전과 부과해서. 그래서 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 와중에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는 게 취지는 좋은데 경제성도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그렇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패널 같은 거는 굉장히 또 위험하잖아요. 산에다 그걸 설치하고 그렇죠. 그런다는 문제가 벌목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수상 태양광이든 아니면 산지 태양광이든 어쨌든 경제성에도 문제도 있고 환경에도 유익하지 않고 한 사업인데 왜 저렇게 급하게 밀어붙였을까? 살펴보니까 그 안에 보조금이라는 게 있죠. 보조금 지급 선정된 업체 조합 등을 보면 상당히 편향돼 있다는 겁니다. 특정 인물이 하는 또는 특정 성향 인물이 하는 해당 태양광 조합 등의 많은 보조금이 갔고 또 하나 인허가를 살펴봐도 인허가상에도 또 공무원과 유착 비리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를 살 때도 비싸게 삽니다. 일반 저 원전에서 나오는 것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비싸게 산단 말이에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그렇죠. 공공적인 이익은 전혀 없는데 저 과정에서 나오는 사적 이익은 분명히 사슬이 있을 것이다. 이 사슬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다음에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 풍력에서 나왔듯이 저런 부분은 뭔가 이익 카르텔이 숨어 있는 것으로 아마 윤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이전에 태양광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 태양광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과정이나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아요. 뭔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그 위에 결제 개선상의 문제는 살펴봐야 되겠다. 막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안 갖고요. 뭐 정치권 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 목소리도 좀 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배후에서는 태양광 비리 복마전이 펼쳐졌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래의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비현실적인 탈원전 정책이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탐관오리와 도적들의 약탈 대상으로 만들었는지를 기억하고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5년 내내 전 정부 때려잡기만 할 생각입니까?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정을 돌보라고 호소하는데 대통령은 수사만 외치며 검통령을 자처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년째 수사, 조사 타령만 하더니 이번에는
태양광 비리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겹지도 않습니까? 언제까지 전 정부 수사로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생각입니까? 정기란 교수님,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이게 수사가 커지면 이게 제2의 대장동 규모처럼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2의 대장동은 일각의 기대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비리가 있다면 적극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 예. 그 원칙은 마땅하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어떤 비위 뭐 이런 부분들을 빌미로 해서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 이 사건을 부풀리는 것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뭔가 부패 국정이었다라고 좀 낙인 찍히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더욱 특히나도 대통령께서 직접 공직 비서관실인가요? 예. 비서관실을 통해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라. 이런 지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심장하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죠. 왜?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라는 것은요. 비리를 넘어서 정책 수립 과정까지 문제를 삼으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이건 선을 넘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태양광 비리 잡겠다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것입니까? 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공직 감찰이 원전 확대나 정치 보복용 소재로 활용된다면은 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완전히 죽어버릴 겁니다. 그게 이 정부의 뜻이 아니라면 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비리 엄발하고 적발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2의 대장동 운운하면서 예.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면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손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교육하고 더불어서요. 예. 에너지를 이렇게 국가의 100년 대계랍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5년과 관계없이 예. 장기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요. 문재인 정권이 그냥 탈원전한 게 아닙니다. 경제성을 조작한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예를 들어 탈원전에서 얻는 이익과 비용, 경제성 조작한 거 이게 다 수사 결과나 감사에 넣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탈원전의 첫째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태양광 비리가 일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감사원 감사가 8개 공공기관에 250여 명이 본인이나 차명 명의로 태양광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부입니까? 거의 뭐 제가 보기에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게 공공기관들이 다 결탁해서 자기 이속을 챙긴 거예요. 앞으로 이게 미래는 전기 시대입니다. 차도 다 전기차입니다. 근데 태양광 풍력, 뭐 조력 이걸로 이게 됩니까? 지금 이게 한전이 그 우량기업이 왜 몇십조 적자가 났습니까? 지금 이게 전기요금 고지서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물가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따라서는 전 정권이 너무나 이게 뭐 무지의 소치인지 뭐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신재생 강건은 아주 잘못된 국가 방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게 무리하게 뭘 몰아붙이고 있는 거다 아니다. 이건 문정부 때 문제가 있으니까 들여다보는 것뿐이다. 뭐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지금. 미래 에너지까지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비용이 조금 들고 그런다고 그래서 연구 개발을 안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알리백이니 뭐니 여러 가지 환경, 뭐 탄소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역인데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에요. 다만 정책을 하면서 무리가 있었는지를 보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만의 정책 방향이 아닙니다. MB 때도 그 얘기했죠. 박근혜 때도 그 얘기했죠. 그 이전 정부들도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는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 12가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것들을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옛날 그 타령을 원전 타령만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게 이미 세계적인 정세고요. 앞으로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자고요. 잘못된 건 바로 잡자고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에너지까지 때려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의사결정 라인 이 얘기를 딱 꺼내면서부터 이게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